네, 1월 22일 라디오 검천 뉴스라인 초대석 시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도 85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등록한 후보는 총 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상호, 차정수 예비후보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3명입니다. 김준용, 강성만, 이창용 예비후보님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4명, 박차순, 오선임, 한부금, 황대섭 4명의 후보님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9명이 좀 등록되어 있고요. 지금 또 이제 등록하지 않은 정당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후보님이 한 10명 넘을 것 같습니다. 한 12~13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뉴스라인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을 바로바로 모셔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상호 후보님, 자유한국당의 김준영 예비후보님을 좀 초대했었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차정수 예비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예, 아침에 싱삼동 네. 주민들이 마을 청소하는 데 가서 인사드리고 또 싱삼동하고 독산 3동 출근길 인사 잠깐 하고 왔습니다. 아, 네.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후보님들 오시면 새벽부터 어디부터 오늘 몇 시부터 움직였어요? 오늘은 한 6시 반부터 움직였고요. 대체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네,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몸이 힘들진 않으세요? 뭐 몸은 견딜만 한데 네. 이게 명함을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젊은 저도 이렇게 정치인들 움직이시는 거 보면은 참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싶어요. 다들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움직이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뭐 몸의 체력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쨌든 국민이나 주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요. 2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더 공정하고 또 그런 세상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야 몸이 따라가면서 네네. 주민들과 만남을 이어갈 수 있죠. 네, 아무튼 오늘 후보님들보다 보시면 새벽부터 움직이시면서 그런 열정들이 방금 3가지에서 근거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선관위에 등록된 차 후보님의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1957년생, 올해 63세인가요? 작년인가요? 올해 63세. 올해 63세가 됩니다. 그리고 직업은 등록 당시에는 한국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사퇴하셨고요. 네. 그리고 학력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문학박사, 문학박사시군요. 사회학은 문학박사입니다. 그런가요? 네.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 경력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그리고 전 민선 5기 6기 금천구청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과는 없습니다. 우선 좀 양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네.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자리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자리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부 명칭이 참여정부입니다. 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노란 저금통 뭐 이런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당선되신 것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국정에 반영하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시민사회 소통을 위한 네네. 수석 자리를 선임 수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선임 수석이 지금 대통령하고 계신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대체로 8개 수석실이 있는데 그 수석실에 선임 수석 역할을 하면서 특정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또 국정을 설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을 좀 해오셨고, 그래서 좀 약간 시민단체나 이런 그 단체들과 좀 많이 좀 소통을 하는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금천구청장인데 이건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구청장은 어떤 자리인지. 그런데 네.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구청장을 도전했던 건 아닌데 네. 청와대와 구청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네.
뭐 일의 범위나 비중이나 역할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역할을 하는 정책과 사업의 대상 숫자도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업무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전체 국가의 정책과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청와대와 네. 그리고 구청장입니다. 네. 기초자치단체장. 네네. 그런 면에서 실제로 모든 업무, 정부 정책과 업무라고 하는 건 칸막이 돼서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부처별로. 그래서 정부라고 통상 얘기하지만 사실은 각 부처별로 별도로 사업을 쭉 진행을 합니다. 네네. 이거를 총괄적으로 방향과 원칙과 이런 거를 지침을 내리는 게 청와대고, 그리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게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경험한 게 사실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 두 가지 역할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역할과 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 다르고 그 네. 사이에서 느끼는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큰 그림을 네. 그리죠. 국정운영 전체에 큰 그림을 그리고 개별 부처의 사업들이 네. 국정운영의 방향과 원칙에 맞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합니다. 근데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책 사업들이 특정 부서에 제한되지는 않죠. 네. 여러 개 부서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돌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교육부도 해야 되고 복지부도 해야 되고 여가부도 해야 되고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정책한다? 그럼 거의 모든 정부의 정책 부서들이 부처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것들을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쭉 해보고 경험을 했는데 제가 지방정부에 딱 와서 보니까 이게 청와대 정책과 방침과 지침이라고 하는 게 지방정부에서 그대로 관철되지를 않더라. 그리고 청와대가 의도했고 목표했던 그런 취지와 원칙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고 그냥 문서로 남는 네네. 실적 중심의 기록들만 남게 되더라. 제가 지방정부에 장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구나. 대통령이 바뀌어도 왜 세상이 안 바뀌나. 왜 체감되지 않나 변화가. 저는 그 체감되지 않는 변화의 키에 바로 이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정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관철하는 지금의 정부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정 운영이 되기 위해서 네네.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지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좀 말씀하시기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일단 11월 23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네.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약간 그 물밑에서지만 출마하시려다가 네. 안 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어떤 마음으로 좀 출사표를 던지셨는지. 저는 대한민국이 과거와 다른 성장 궤도, 발전 궤도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크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보다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이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저출생 고령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든 사회든 교육이든 모든 정책들이 이 두 가지 변화의 기조에 맞춰서 정말 속도감 있게 효능감 있게 변해줘야 된다. 변화의 속도는 빠른데 정부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효능감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 지체된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 분야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실 국정 운영에 개입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지방정부 네. 타당소 오기 때도 교육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좀 많은 집중을 하셨고, 그렇죠. 지금 예. 국회의원 출마하시면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집중을 하시겠다 좀 말씀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그 청와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부분에서 네. 좀 어떤 고민들이 좀 있으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난 한 200~300년 동안 칸막이 된 상태에서 칸막이를 유지한 채는 쭉 유지가 돼 왔죠. 네네. 이 칸막이 행정 자체가 비효율적이 됐습니다. 이미 경제 영역이든 사회 영역이든 다 좀 더 융합적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근데 정부 행정은 융합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칸막이를 넘어서는 행정력을 담보하는 게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저는 이 원칙을 어떻게 국가가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변화도 달라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과 이제 한국세 좀 얘기하기 전에 일단 후보님이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네. 지금 송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습니다. 일단 네. KC 벤처 관련해서 고소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김용지 전 구의원이죠. 그 네. 불법 건축물 강제 이행금 네.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발이 2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언론에서도 지금 나온 게 이제 매일경제죠. 그리고 부천의 대형시설에 네. 건축물 그거 허가하면서 네. 주민 공유 시설을 네. 기부 체납을 약간 강제했다. 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좀 있었고요. 네. 최근이죠.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사퇴하지 않고 예비후 활동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비판 기사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견제가 좀 많이 훅훅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소건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건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전 김용진 의원이 네. 고소 고발한 건은 저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경찰에서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기소하는 것으로 네네네. 그렇게 해서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검찰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저도 아직 정확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뭐 저 불법 건축에 대한 단속 여부인데 실제로 구청장 재임 시절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제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로 전결 위임된 사항이어서 뭐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잠깐 설명드리면 뭐 그 오피스텔 안에 그 그렇죠. 오피스텔 원래는 이제 주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사를 할 수는 없는데 요즘 많은 그 오피스텔 안에 취사실을 얻기 때문에 그거를 불법 단속을 해서 철거를 다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죠. 그 해석의 차이라고 하는 건 뭐 오래된 그리고 이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단속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고 뭐 그 이상의 뭐 적극적인 단속을 하라는 뜻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두 번째 이제 KCC 벤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직권남용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수뢰냐 뭐 이런 걸로 고발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 직무유기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2017년 1월 달에 이거를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발한 거는 2019년 11월 말입니다. 제가 한참 민주당에서 후보 자격 심사를 할 때 그냥 제가 무슨 뭐 검찰에서 불어간 것도 아니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고발인 조사만 하고 언론에 터뜨린 거죠.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과연 직권남용의 문제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건축행위는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건축행위는 전적으로 건축과장과 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보고를 받거나 그런 상황은 대체로 큰 건축물 들어올 때 이럴 때는 보고를 대체로 이런 건축물이 들어옵니다라는 보고를 하지 허가와 관련해서 제가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허가에 개입하는 순간 이거는 자의적이 되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건축위원회에 다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라는 건 법정 요건만 갖춰지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이건 기속력을 갖고 있는 행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6년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6년 6월 정도에 건축허가를 이쪽에서 짓겠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허가가 들어온 건 아니고 저한테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합니다라는 걸 보고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서를 내면 이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래도 구청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확인을 시켰죠. 첫째는 여기에서 나오는 혹시라도 도장 공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기존의 우리의 관내 자동차 정비업에 있는 그런 시설의 오염물질, 발생 오염물질하고 비교해서 어떨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시내에 이미 이렇게 운영되는 시설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수도권 다 따지면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한 두세 군데 가서 점검을 해보라고 했고 실제로 관청에 가서 그리고 그 주변의 민원을 들으면서 건축과에서 그걸 직접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건축허가를 만약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를 점검을 시켰고요. 그랬을 경우에 소송에서 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구청이. 그래서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저는 정리해서 지시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과가 절차대로 진행을 쭉 해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도장 시설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만큼 나오냐라고 하는 건 좀 더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수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서로 각자의 주장을 그냥 꺼내놓고 할 얘기는 아니다. 이걸 선전이나 선동과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자기의 주장만 하게 된다면 그러면 행정력은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여기도 하나만 좀 더 추가 질문드리면 이제 그쪽 지금 뭐 대책위 하시는 좀 고소하시는 김창원 씨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들어올 수 없는 부지다. 뭐 이제 그 용도 구역상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런 지적을 좀 합니다. 법적 사항 조례상으로는요. 어떻게 되냐면 중공업지대 얘는 자동차 정비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중심 미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 미관지대에 자동차 정비업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이 미관을 해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그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 미관직으로 하는 건 미관만을 중시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거기에 종비업이 들어오냐 아니냐라고 하는 법적 구속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관지구를 어쨌든 건축위원회인지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인지 그쪽에서 점검을 해서 냉동 창고가 있는 것보다는 이게 들어오는 게 중심 미관에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법적과 행정 절차로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좀 1심 행정법원에서 1심이 있었습니다. 좀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도 했고 또 아니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일단은 KCC가 승소했습니다. 금천구가 패소를 했고요. 그리고 금천구청은 항소를 지금 검토할 이제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할 건지 말 건지 검토를 한다고 그랬고 대책위하고 이제 독립 당사자로 하신 방송대부는 이제 항소를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논란은 계속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거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려서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아닌지를 공론화하고 그런 시설도 점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거 절차를 근본적으로 이걸 거부해버리면 진행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뭐 요거는 그 다음 토론 때 아마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독산일동에도 워낙 많은 그런 자동차 정비 시설, 그런 도장 시설들이 소규모들이 많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제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천구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이 벤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저는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 특별지역으로 이게 이제 서울시가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이 구청의 행정 역량과 행정 절차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사서 이미 시설을 다 만든 다음에 신고를 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총량제로 네네. 규정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네네. 이런 거를 지금 구청과 구의원들이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건 일이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정까지 됐으니까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저도 이거를 규제하고 싶었죠. 근데 이거를 구청이 구의회 조례로 만들면 상위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네네. 이건 100%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시점에서 이거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만들어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구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큰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공론장이 좀 계속 만들어지면 예, 좋다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두 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게 비슷한 것긴 한데요. 일단은 거기 옆에 건물이 있긴 하죠. 공유시설을 기부 체납을 좀 강요했다. 네. 요거하고 아까 그 왜 이렇게 이사장직을 늦게 사퇴했냐. 네. 이 기사 요것은 어떤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공유시설을 기부 체납을 네. 강요하는 건데요. 일단 기부 체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청이 시설을 네. 기부 체납해서 받는 경우라고 하는 건 네. 도시계획으로 뭐 도로와 관련해서 기부 체납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지난 8년 동안 일관되게 모든 구청 직원들에게 설파한 이 공간과 관련된 구정 정치의 원칙이 있는데요. 네. 그 원칙이 공유지의 확대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모든 땅은 개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를 철저하게 칸막이를 쳐놓고 담장을 치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대로변에 들어서는 대형 건물들은 자기 소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그걸 매일 바라봐야 되는 미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은 좋은 미관을 볼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개입하고 공유지를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 건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일관되게 구정 원칙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공간의 공유와 개방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군부대에 가서 아트캠프도 2년을 운영을 했고요. 그렇죠. 부영이 땅을 사고 거기에 사실은 도시농업을 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한예섭밭을 운영했죠. 그러면 실제로 그 앞에 인형실버라고 하는 그런 요양 건물이 하나 들어섰을 때 그 1층이 비어 있어서 거기를 노인 일자리 공간으로 저희가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거기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2년 동안 노인 일자리 공간을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요구하면 다시 돌려줍니다. 이게 원칙이지 기부 체납해서 그걸 강제로 뺏는 경우라고 네네. 하는 건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모든 공간 그것이 땅이든 건물이든 더 많은 사람의 즉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게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권유는 할 수 있겠죠. 제가 직접 하지 못하겠지만 네네네. 뭐 건축가가 그런 취지가 맞다면 뭐 권유할 수 있죠. 근데 동의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네. 동의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홈플러스 옆에 지식산업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로변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고 네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아마 한 10건 이상의 이런 대형 건물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형 건물들이 다 동의했냐?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기사의 네. 취지는 일단은 그 동의한 데는 그러니까 그 여기 예를 네. 들면 네. 이제 건축 허가를 네. 바탕으로 이걸 동의하면 이게 빨리 해주고 네. 동의하지 않으면 좀 천천히 아니면 이렇게 그랬다는 의혹의 보도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 다른 10개 넘는 그 건축물들을 우리가 건축 허가를 다 늦게 해줬냐? 그러면 다 소송 걸리고 그랬겠죠. 문제 제기가 네네. 되고 실제로 그 건물이 특별히 건축허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 뭐 1년쯤 늦어졌다. 서로 싸우느라고 정말 그러냐. 제가 벤츠 건물도 2016년 초에 여기에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이게 실제로 건축허가 나온 2017년 1월입니다. 훨씬 많은 기간을 이걸 사전에 상의하고 조율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지 무슨 일방적으로 기부 체납을 강요하고 네. 소유권을 넘기라고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예. 네. 마지막으로 네. 교직공공계 이사장 네. 직을 늦게 이제 사표 수리를 늦게 네.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교직공무원의 내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표를 일찍 처리하고 쾌여 하고 싶었죠. 깨끗하게 하고 싶었는데 예. 교직공무원의 내부에서 제가 결재를 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 출자 회사 중에 하나를 매각하는 문제인데 이게 협상이 12월 말까지 끝나야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렇게 됐었는데 협상 네. 파트너가 있다 보니까 협상 과정이 늦어졌고 이 협상을 잘 마무리할 때까지 남아달라는 게 이사진하고 노조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까지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나 빨리 하자고 하냐 이래서 사실은 좀 늦춰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출판 기념회 안 했습니다. 네. 왜 안 했겠어요? 제가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두 번째, 후원 계좌 안 열었습니다. 그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네. 세 번째, 현수막도 안 걸었습니다. 제가 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은 내가 이중의 혜택을 누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특권과 기득권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예, 이제 잘 마무리돼가는 국면입니다. 계약은 끝났나요? 이제 마지막 최종 도장 찍는 일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뭐 구체적인 과정을 가봐야 알죠. 지금 일단은 저기에서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들어봤고요. 네.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약과 후보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시간이 20분이 훅 갔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일단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고요. 일단 그 구청장 8년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은 변화도 있었고 뭐 어떻게 성과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8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가장 돌아보시면 어떤 게 좀 가장 생각이 나나요? 저는 뭐 최선을 다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가장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건 주민들이 네. 단순히 정치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 요구자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자로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제일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뭐 벤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의 네네.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걸 합리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고 가냐 안 끌고 가냐는 그건 구청의 행정 능력의 문제죠. 네네. 예.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뭐 쓰레기 문제든 교육 문제든 이런 모든 문제에서 어쨌든 뭐 마을 교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도시광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도시농부가 만들어지기도 해서 주민들이 그 스스로 주체적인 역할을 해주신 게 저는 제일 감사한 일이고 정말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가야 될 네네. 방향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활동을 하려면 단순히 뭐 그런 역할을 주는 것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들에게 맞는 공간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크게 공간 재설계, 그 다음에 생활세계 재설계,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행정 재설계, 이 3대 재설계를 통해서 금천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삶을 재설계해야지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요. 이 세 개 재설계를 하는데 가장 역점을 뒀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우리가 교육과 복지만 했지 실제로 개발을 뭐 했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항변하고 싶은 게 이 생활 세계를 재설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간을 재개발했어요. 네네. 많은 분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도하부대 재개발하는 거 네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롯데캐슬에 들어왔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저 정도의 공원을 확보하는 거, 거기에 시립미술관을 유치하는 거,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제가 서남권 최고의 아파트 단지라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와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던 사람들, 뭐 시흥이동 복합센터, 뭐 그다음에 저류조 시설, 뭐 이런 사실은 큰 시설들은 대부분 해결을 했어요. 두 번째는 생활 SOC를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다 자기 마을 주변에서만 보니까 이게 총량으로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뭐 마을 활력소도 있겠지만 각종 센터들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센터, 사회적 경제 센터
저는 다양한 형식의 주민들의 공간을 제공해서 단순히 주민들이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그런 공간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걸 수요자 중심으로 생활 공간, 생활 SOC를 정말 한 20개 넘는 거를 만들어냈고 네. 수요자별로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청년에게는 청춘 빌딩을, 청소년에게는 꿈꾸는 나무를, 약자인 어르신들에게는 보린주택을 전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공간을 재설계했고 그 공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자리 잡도록 쭉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금천이 공간을 재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금천을 교통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겁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뭐 대학이 들어온다고 활성화되지 않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대학생들은 다 신촌하고 홍대 앞에 가서 놀지 대학가 앞에서 놀지를 않아요. 네. 지금 뭐 경기도에 있는 수십 개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교통의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요. 적어도 도로망에서는 금천구가 최고의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강남수산고속도로, 네네.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두산 지하차도, 그다음에 성남으로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도로망을 네네.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면 대중교통 체제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교통의 허브망을 만드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이거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허브망, 소위 이 순환선 가서 갈아탈 수 있는 네네. 그런 이 순환선들이 만들어져야 그 권역이 민간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대체로 구상은 마무리됐고요. 네네. 실현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공간 개발 다 했어요. 시설들. 병원, 제가 구청장 퇴임하기 전에 네네. 우정의료재단 만들었습니다. 1,500억짜리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2017년에. 그죠? 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서명을 받아서 종합병원 부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진행해서 이제 곧 착공하게 됐죠.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죠. 병원, 경찰서 2017년에 착공했죠. 소방서도 다 만들었죠. 네네. 재난안전을 위한 조류조도 만들었죠. 저희가 재난안전을 위해서 홍수나지 않는 금천을 위해서 제 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에 지하 하수 관거와 이 복개천 정비에 네. 들어간 돈이 1,100억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만 주민들은 실감하지 네. 못하시죠. 조류조는 저 생태공원 지하에 있는 겁니다. 시흥호동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예. 이 여기가 왜 잔디밭이 있지 생각하시겠지만 예, 예. 밑에 조류조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청장 8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네. 좀 이게 이후 지금 공약까지도 얘기 이어질 게 하긴 했습니다. 뭐냐면 네. 그 한계를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한계와 좀 미비점이 있었을 것 같고 그것이 이번에 출마를 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좀 어떤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나오셨는지. 가장 큰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근처에 조금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말씀이 네. 있으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체계에 이 순환선들을 만들어내는 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구상과 시책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전부 진행을 했고요. 적어도 제가 4년 안에 완성은 못합니다. 8년 걸리는데요. 네네. 이걸 하면 2개 정도의 지금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석수역에 하나 네. 순환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갈아타는 환승역이 네네. 생기잖아요. 8년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 2개 정도의 환승역을 더 만들게 됩니다. 어디다 만들죠?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수 없고요. 네. 저는 이 교통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환승역이 생겨야 그래야 비로소 그 지대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만큼 대중교통의 환승이 중요하다. 그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구청장 하는 동안 사실 이 도로망은 그런 광역도로망으로 예, 잘 예. 만들어졌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환승체계 플랫폼 예,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을 공동, 지역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일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구청장 8년 재임하는 동안 마을공동체나 사회교육 경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네. 근데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있고 정치 영역이 있고 경제 영역이 있는데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는 주민들이 그런 일을 점점 열심히 하고 구청도 이걸 일정하게 서포트하고 있는데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이 일정한 단절이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개가 같이 힘을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으로서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함께 결합되는 게 맞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게 100% 단절돼 있어.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책과 사업을 정부에 반영시키고 이걸 할 수 있냐. 저는 이거에 장벽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를 재구축하고 현재 주민자치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지자체장 아니 구청장의 사실 영역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충돌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를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그냥 전혀 다른 역할로 봤는데요. 금천만 놓고 보면 지역의 정치적 리더십은 구청장과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그 두 개의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돼야 실제로 지역 공동체를 재생하는 일이 그리고 활성화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성우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게 단절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단절들을 있죠.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이 풀뿌리로부터 올라가는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를 바꾸게 된다. 그게 정치로 귀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뭐 이런 사회적 경제를 안 해보고 그냥 중앙정치만 하면 이게 구체적인 요구와 필요가 이게 국가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장 현장과 가장 밑바탕의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수렴되고 이게 국가를 개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하신 그 지역 순환체계, 대중교통 순환체계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 하나가 나긴 했는데 인천 2호선을 신독산역까지, 독산역까지 끌어온다는 게 있는데 물론 국토부의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제가 구청장 시절에 광명 쪽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독산역까지 연결하는데 이걸 독산역으로 연결하는 게 좋은지 신안산성과 연결하는 게 좋은지 이런 다양한 논의를 그때도 잠깐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그쪽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용역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끝났을 땐 제가 이제 구청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앙 정치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정치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이 아주 심합니다. 돌아다니면 좀 욕을 많이 먹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 정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고민이 많습니다. 불신받고 있죠. 정치라고 하는 게 행정부와 대통령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 영역이 있고 정치 행정이지만 동시에 약간 다른 게 이제 소위 사법권의 영역 이 세 가지가 대체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국회가 가장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한 두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 신뢰를 잃어버린 첫 번째는 현장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푸는데 비효율적이다.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가 수많은 법들을 제안하지만 실제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는데 속도감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즉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국회가 돼가고 있다. 아마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이념적인 진영 대결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생산적인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정치인들의 말이죠.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고 가능한 방향이 있고 그 방향과 비전을 놓고 꿈과 비전을 놓고 함께 토론하고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정치인이 되는 순간 이건 사실은 정치인의 한계에 같이 집어버리게 되죠. 모든 민원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민원 못 풀어주는 사람은 언제든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 하면서 주민이 민원 제기자에서 문제 해결자로 함께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치인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회는 계속 불신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이성적인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 모습은 이게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특정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그렇죠. 어떤 소통도 불가능한 저는 이런 진영 간의 대립과 구조가 사실 이를 훨씬 더 국회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새로 국회를 구성하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회가 단순한 비판자, 견제자 이런 거에서 책임 있는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국회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 이런 걸 좀 더 관심 갖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정치 얘기 좀 떠나서 이제 한국 사회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많죠. 지금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고, 뭐 고용의 문제도,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뭐 인권의 문제 좀 심각한 게 많은데, 좀 어떤 문제 가장 좀 시급하게 보시고 진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을 좀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신지. 지금 이성우 기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는 기저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역전시킬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당분간은 그죠? 그래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은 도저히 역전시킬 수가 없는 거고 쭉 진행되는 절차고 저출생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더 치밀하게 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그 문제가 깔려 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덧붙여서 이제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갈등들이 옛날처럼 민주화나 반민주화냐,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싸우는 이런 진영 대립의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인 갈등들이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대별 갈등도 있는 거고, 세대별 갈등도 뭐 노인과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로 다 다르게 요구들이 나타나죠. 같은 20대 안에서도 페미니즘을 둘러싸고 또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도 20대, 30대, 40대가 서로 다른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는 이런 미시적인 갈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근데 정부가 한정된 재정과 재원으로 이 모든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또는 국민의 힘 그리고 이 문제 해결자로서의 국민이 함께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많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서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 이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조직과 그리고 문화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얘기할 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주장하건대 검찰과 사법권은 눈에 보이는 기득권이에요. 그죠? 직접적인 제약으로 오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기득권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게 관료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림자 기득권이라고 하는 걸 약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구청장에서 국회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중앙정부의 칸막이 정책 이런 것들을 막아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넘어서자
바로 기득권은 어디에 근거하냐? 칸막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넘어서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나 뭐 고령화나 이런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대세, 흐름이라고 하는 걸 수용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 이야기는 칸막이 이야기는 그때 한 7년 전과 8년 전에 지방분권 한참 얘기할 때 어떤 톤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많은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좀 내일 모레도 설이기도 합니다. 네. 네, 마무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금천 주민 여러분, 설 명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쉼과 휴식이 있는 그리고 화기애애한 또 나눔이 있는 그런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구청장 시작할 때 그 초심 잃지 않고 구청장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또 새로운 초심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 말씀 듣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관심 갖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예비 후보님들은 본선에서 각 정당 본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에서는 일단은 본선을 다시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데요. 그때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연의 이성호였습니다. 그리고 네. 기수에는 김모경이었습니다. 네. 본 인터뷰는 유튜브와 마을신문 금천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